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고 비판을 받는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사항보다 강도가 높아졌지만 민주당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초선 의원인 민주당 김기식 의원 연결할 예정입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형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추모 예배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자 우상 숭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나온 독재 미화 발언도 논란입니다. 개신교 목사인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님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은 손병두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의 유신 미화 발언을 다룹니다. 공갈통이 찾아낸 발언자의 정체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MB정부 때의 장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모르쇠 국감 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요 뉴스들 간추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PK 검찰총장 내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PK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간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김기춘 실장의 중학교 후배이기도 한 정홍원 총리는 1992년 초원 복집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었고 김진태 내정자는 당시 특수 1부 수사검사였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4명에서 7명으로 늘렸습니다. 20명 규모로 4개 팀이 활동했다는 민주당 발표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군이 뒷북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예비군 훈련장과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용 DVD가 국정원 돈으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박승춘 처장은 정수장학회와 국정원의 협찬을 받았냐는 질의에 정수장학회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질의와 박 처장의 답변입니다. 어디로부터 협찬받았느냐? 정수장학회가 아닙니까? 집니까? 정수장학회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산이 국정원 예산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 박근혜 후보 투표자 중 8.3%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는 이 수치를 실제 득표율에 대입할 경우 대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 47.3%, 문재인 후보 52.3%로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불법 도청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나라는 35개 나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위조된 시험 성적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미 위조된 시험 성적서로 납품된 부품이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준공 시기가 늦춰진 데 이어서 새로운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신고리 3, 4호기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원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비리 연루업체 17개사와 수백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비를 한수원 직원 가족들에게 배정하고 하도급 업체 강의를 핑계로 강사료까지 챙겼습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해경이 불법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공개한 해경 내부 보고서에는 주동자 전담 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 수집 주력 등의 지시가 적혀있고 감시 대상자들의 행적도 기록돼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정규리그 4위 팀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4위 두산은 1위 팀 삼성에 2대1로 승리하고 3승 1패를 기록함으로써 대기록 달성에 1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신문부터 보겠습니까?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는 그런 업무 준칙을 만든 건데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준칙의 주요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작성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과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을 비교해봤더니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2010년 업무준칙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권에 만든 이 업무준칙은요. 민간인 범죄와 관련해서 진정, 제보 조치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이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행위, 의심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조사 행위나 민간인의 탈세 등 범죄 제보를 이유로 해당 회사에 공개적으로 직접 조사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새 준칙에는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현행범일 경우 2010년 업무준칙은 사법기관에 인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나며 인근에 사법기관이 있는 경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니들 마음대로 정보 얻지 말고 사법기관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면 얻어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새 업무준칙은 이런 조항은 뺀 채 민간인 조사는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상당히 두루뭉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대대적으로 이제 후퇴가 된 업무준칙이라 하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렇게 된다면은 민간인 사찰을 얼마든지 또 이 법리를 오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민간인 사찰 그 피해자 가운데는 또 우리 노종면 앵커도 있죠. YTN 노조를 이끌면서 이렇게 뒷조사를 당하고 그랬는데, 자,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업무 준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이 지금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 요청 공문,
이게 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예. 주체는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지금 뭐 그냥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이 행태는 무엇이냐? 광주 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안학교라 하면은 민간학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분들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왜 지들 마음대로 뒷조사하고 다닙니까? 자,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러 학교 등의 직원 전체 신상 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한 점, 이걸 본다면은 뭐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갖고 이루어지는 수사로 보기 어렵다.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교사의 정보를 다 내놔라. 이건 뭐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지 1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찰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해경 얘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해경이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해양경찰청이 제주 강정주민 등 이 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전담감시, 추적감시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자, 뭐 정말 전담감시, 추적감시. 이분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고 말이죠. 예. 그 해경의 해명이 더 웃깁니다. 예. 뭐 해상 안전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좀 이른바 안전 관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협력자를 확보해 가지고 예. 뭐 첩보를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안전 관리라고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정권의 안전 관리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이게 있군요. 무슨 해상 안전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찰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 있다는 얘기는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또 사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시계가 계속 후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14개 나라의 한인 관련 사이트에서도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관련한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직접 취재를 한 건데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14개 나라 38개 사이트에서 수천 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경향신문이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일부 사이트만 확인한 거거든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와 또 사이트의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글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한류와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간 알려진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유사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홍보하고 또 북한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 깊이 파고들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왜 대북 공작이 아니라 대남 공작을 합니까? 제가 연관돼 있어서 좀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꼼수다라든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 같은 야당 의원이나 일부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반정부적 인사다 이렇게 매도하는 글도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5개 사이트에서 그런 글들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캐나다,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 이분들이 바로 재외국민 투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상대로도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약에 나는 꼼수다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글이 있다. 그것도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한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뭐 배상받을 길은 없습니까, 이게? 한번 찾아보죠, 뭐 같이. 예. 또 이게 국가를 상대로 수익 모델을 삼는 분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뿐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는 예. 뭐 참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YTN 그 불법 민간인 예. 사찰과 관련해서 네.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뭐 저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훈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윤정훈 목사가 지난해 11월 18일 대선이 한창일 때 안철수 딸 월 5,000달러 초호화 아파트 유학생활 공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이 이때부터 17차례에 걸쳐서 이 글을 퍼나르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따로 게시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11월 22일 윤정훈 목사가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고함, 단일화하면은 안철수 집니다. 그때 가서 멘붕되지 말고 눈물을 닦지 마세요. 이런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이 글을 그대로 다시 리트윗했다는 겁니다. 또 12월 11일에는 윤정훈 목사가 문재인 굿판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당선을 위해 굿판을 벌인 문재인 캠프 참담합니다라는 글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튿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자,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와 국정원, 윤정훈 목사가 서로 글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12월 18일 대선 전날이죠. 국정원 직원은 일베가 작성한 예상 투표율별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수 분석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입장에서 투표율 77%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 내용은 60만 표 이상으로 박근혜가 이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윤정훈 목사는 대선 당일 투표율이 77%가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상 60만 표 이상으로 문재인 측이 진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일베의 글과 윤 목사의 주장 이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치까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가 삼각 연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닌가.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뭐 참고로 안철수 의원의 딸 호화 유학 생활 이건 전 금시초문입니다. 또 문재인 캠프에서 굿판을 벌였다? 이건 역시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것도 지어낸 얘기라면은 이거 관련해서 또 법적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허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허위 사실에 의한 이런 그 후보 비방, 이거는 아주 중범죄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수사하냐면요.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 18명 가운데 단 7명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겨레 기사가 사면에 있습니다. 예. 늑장 수사에 축소 수사까지 겹치면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노트북, 데스크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얼마나 빨리 진행해서 증거 보존 절차에 들어가느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때로부터 8일 만에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은 과학수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 증거를 인멸해도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사이버사 요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글과 활동 내역을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삭제했다면은 이거 이렇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참. 수사 당국은 예.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수사 네.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이 지시자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국방부가 수사해봐야 뭐 나오겠습니까? 이건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사안이 아닌가.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국방부의 조사는 여러모로 참하여간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는 다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자, 어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낙곰수 김어준 주진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노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 압도적 다수로 지지를 보낸 지역 주민 가운데서 배심원을 선정해 놓았으니 당연히 이거는 안도현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호남에서는 국민참여 재판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예. 어제 참 법정에는 문재인 의원이 또 이제 함께 했는데, 문재인 의원의 참관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낙검수 국민참여 재판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예. 이 선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심원이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나는 꼼수다를 지지하는 분들이다. 이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걸러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꼼수다를 들어봤습니까? 배제. 나는 꼼수다를 아십니까? 배제. 나는 꼼수다를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배제. 이렇게 다 배제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꼼수다를 전혀 모르는 분들만 배심원으로 갖다 세웠는데 그런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이른바 감성 편결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국민참여 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권력형 판결이 나오기 힘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중동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남에서 불법적인 새누리당 선거운동한 사람들은 국민참여재판 받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펴자면. 조선일보 오늘 오보했습니다.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톱 기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석채 KT 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경영진의 거액 계좌를 검찰이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석채 KT 회장 배임 혐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2차례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22일 KT 분당 본사와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 사옥, 이석채 회장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거액이 들어있는 경영진 명의 통장 여럿을 발견했고 비자금 쪽에 무게를 두고 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혁신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참, 혁신정상회의. 아니, 물론 지금 이 단계 잠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속도 좋으셔. 이 정도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압수수색 그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일단 뭐 돌아오면은 그 다음 달 1일에 이제 귀국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금명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그 땅,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현장까지 갔는데요. 광양의 감정평가사 말로는 여기는 임의하지만 정말 투자를 잘한 땅입니다. 이런 견해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산인데도 집원이 조각조각.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투기성 매입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땅에서 산다든지 농사를 지으려면은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조각조각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알박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김진태 총장 내정자의 부인, 전남 광양시 황금동산 187번지 7호, 임야 6,611제곱미터, 그러니까 2,003평을 매입했습니다. 야산의 정상 부근인데요. 지금 이 땅이 지명대로 황금알을 낳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황금동산이라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한 감정평가사는 여기는 야산인데도 집원이 조각조각 분할돼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15만에서 20만 원에 이른다. 누군지 몰라도 매입자가 땅 투기를 한 것 같다. 매입 당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임야,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1985년부터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이 지역과 인연이 없지 않은 김진태 내정자인데요. 뭐 하여간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청문회에서 또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어제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은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아주 세심하게 뒷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게 굉장히 뻥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이 정유화학업종 특성상 2조 3천억을 투자해서 14,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연 가능한 얘기겠는가? 경향신문의 그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이렇게 인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따로 또 검증한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기획정책조정총괄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계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정부에서 따로 고용 산출 효과를 낸 것은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업계 자료임을 실토한 것입니다. 예. 업계 자료를 총리가 그걸 그대로 갖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측을 해보면은 과연 몇 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인가? 업계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50명 정도. 아니 14,000개 일자리라고 해놓고는 50명 정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14,000개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용직까지 다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뻥이라는 거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 이야기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거 다 따지고 보니까 한 번 와서 일하고 가는 것도 다 일자리로 치더군요. 4대강만 그렇습니까? 종편은 안 그랬는지요? 종편도 그랬죠. 자,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횡설수설 칼럼이 있습니다. 고정 코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야구 시구,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야구 시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차라리 여성 대통령이 공을 던지는 모습이 서툴지만 아름답다. 정치에서도 야구장에서 선물한 것 같은 웃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점잖게 논평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근데 이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바이라인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 누구냐? 최영해 논설위원. 기억하시죠?
최영의 논설위원. 네. 그 전대미문의 아버지 전상서. 예, 네. 전대미문의 그 칼럼. 이명수 그 선생 말로는 심리기획자 이명수 선생 말로는 한국 신문 역사상 최고의 문제작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점잖게 논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저는 성별과 세대, 지역을 떠나서 상평 인사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최고의 인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출신 인사들의 요직을 차지하며 탕평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이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부산 경남 출신 인사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정홍원 국무총리, 2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3번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4번 남재준 국정원장.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네, 제1당 대실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 불법 도청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만, 예.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지요? 미국 국가안보국이 35개 나라 지도자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고 한국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도 포함됐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미국에 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었지만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런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 국무부 같은 곳에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제기된 NSA 도청 의혹이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외교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상 도청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을 미리부터 이렇게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게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뭐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이거를 반응으로 봐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거부터가 일단 의문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을 알았나 몰랐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예, 오바마 정부가 지난 여름에 35개국 정상 도청 사실을 알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서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국 국장한테 지난 여름이 아니라 2010년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서 도청을 계속했다. 이런 독일 빌트지의 보도 내용하고는 이 충돌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비록 익명이지만 스노든 파일에서 나온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시인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정보기관이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의 안 하는데요. 독일 빌트지의 보도에 대해서만큼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와 관련된 정보 작전을 2010년에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만 부인한 거라서 뭐 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 또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가 등장했었는데 어제는 스페인의 일간지 엘문도가 스페인에서도 무차별적인 전화와 이메일 감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만 그때만 해도 6천만 건 정도의 전화 감청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페인 외무부가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론이 먼저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미국 사법당국이 연방정부 기관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20대 영국인을 체포해서 기소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28살 로리 러브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몇 명의 공범들인데요. 미군, 그리고 항공우주국 나사, 또 환경보호청 이런 연방정부 기관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직원 관련 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동맹국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해커들을 붙잡으면서 미국도 정보전쟁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항변할 만한 근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성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제 낮에 직부 차량 한 대가 중국 베이징 중심에 있는 자금성 입구의 교각 보호대하고 충돌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모택통에 대형 초상화가 걸린 자금성의 중심 출입구, 거기로 통하는 교각을 들이받았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3명하고 또 주변 관광객 2명, 이렇게 총 5명이 사망했고 행인과 공안 요원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사상자 숫자라든지 또 사건의 경위 이런 것들을 볼 때 폭발물이 터졌거나 아니면 테러가 의심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테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나왔다가 당국에 의해서 삭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베이징에서 테러가 있는 거라면 중국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중국이라도 외국 특파원들도 많을 텐데 폭발이 있었다면 확인이 곧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경위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베이징에서는 테러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진짜 테러라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에 스모그가 나타났다는 것도 좀 주목해볼 사실인가요? 예, 베이징의 주변 지역에서 스모그가 나온다는 뉴스가 올 여름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 공급을 앞둔 어제 베이징이 또다시 심각한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관측이 됐는데 가시거리가 500m 500m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출근 시간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자동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난방을 공급한 하얼빈시의 경우는 하루 만에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스모그가 심했는데 11월 1일 이틀 후부터 난방을 시작하는 베이징에서도 이 스모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에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당국은 난방용 석탄하고 배기가스 이것을 스모그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난방연료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여전히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과 중국, 영토 분쟁 문제가 계속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예, 한동안은 조금 중국이 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소강 상태였는데 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최근에 국방당국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배가 어제 27일 만에 센카쿠 주변 해역에 들어갔습니다. 군함은 아니었고 중국 해경국 소속의 선박 4척이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지난주 금, 토, 일 3일 동안 3일 연속으로 중국군의 항공기 4대가 일본 오키나와 근처, 그러니까 여기는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명백히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한 일도 있어서 중일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이 중국의 무인기를 센카쿠 주변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다음부터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중국군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실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거친 말도 오갔다고 하더군요. 아베 총리가 그저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객이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같은 아나무인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 그저께 베이징에서 베이징 도쿄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양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나와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탕자시안 전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을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청 장관이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비열하고 예의 없고 지나친 말이다.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베 총리의 재무장 행보에는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육자회담에 관한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 모양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북한의 사전조처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정 방안 이런 것들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어제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그 후에 어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에 갔고 또 다음 달에는 한국의 수석대표가 가는 걸로 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협상 시작에 앞서서 취해야 될 조치가 뭔지 그리고 사후 이행의 일정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사후 이행과 관련해서는 과거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잘 될까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국무대변인의 말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과거 북핵 합의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로 볼 때 중국이 가져오는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북한의 의지가 뭔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육자회담에 정통한 전직 고위 당국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자회담 수석대표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핵을 원샷딜로 해결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북핵 폐기 과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이런 것들을 한국의 보수 정부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로드맵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 이런 것들이 북핵 해결의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대 박승춘 민주당 의원대 국가보훈처장 작년에 그 보훈처에서 안보교육용 DVD 제작한 거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협찬처가 어디냐라고 예산이 어디서 나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후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예, 협찬 받았다고 답변 드린 걸로. 협찬 받았다.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협찬처나 그 제작 과정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니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검토해보세요. 일단. 아니, 검토가 아니라. 예. 예. 이보다 앞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의도가 합당한지 따져서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김기식 민주당 의원 발끈하는데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거는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아니, 그 목적상 괜찮으면 주고 그 질의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쓸지 본인이 불리하면 안 내고 이게 지금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강기정대 박승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그냥 오늘 지금 요구한 게 아니라 10월 3일 날 국감을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면 강기정 의원이 의도가 불순하니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협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협찬자가 본인을 밝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김기식 의원 등장. 저 얘기는요,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다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때 결론을 이미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 지금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도 박민식 간사님도 다 법률가이시지만 그거를 만약 국가보훈처의 법무담당관이 써주셨고 그걸 읽었다면 즉각 해임해야 될 사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다시 말해서 이름, 생년월일 등등 개인의 정보와 관련해서 수집한 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대체 국가기관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찬받은 것에 그 협찬자가 누구이냐를 밝히는 것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보수 아니라 극보수 법률가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회가 듣고 이걸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로서의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도껏 해야죠. 또 다시 강기정대 박승춘. 이 자료에 보면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의 추진 방향이 달라진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등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 미 국방대학 보고서 인용한 거 맞죠?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 저자 개인이 아니 제가 쭉 이야기할 테니까. 외국 자료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미 국방대학 보고서가 외국이지 미 한국인가요? 그렇게 말꼬리 꼭 잡고 시간 뺏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자가 외국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가 여기 실은 것이지 보훈처가 제 이야기하고 지금 그 답변하고 틀려요, 같아요. 북한에 주는 돈, 쌀, 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촛불 시위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이다. 이런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건 어디서 인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자의 개인 생각을 위해서 실은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변명해 보세요. 왜 이거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에서 따져보겠다고 자료 협조하라는데 제출하는데 왜 중앙선관위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네? 국가보훈처 선거 개입의 핵심 단서인 안보교육자료. 이 자료 제작을 협찬한 주체가 누구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답변 못하겠다는 보훈처. 그날 뉴스는 어떻게 나왔을까? 박순충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국감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이 오늘 노조를 만나 단체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 병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쟁점은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IP를 통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면서 계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이디나 IP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를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씨가 늦으면 다음 달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의 외삼촌 주모 씨는 임 씨가 20일 전쯤 경기도 가평 자신의 집을 떠났다며 어떻게든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씨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지 변호사 등 제3자를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 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74번지 856제곱미터의 전과 산수리 77번지 129제곱미터의 대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광양시 황금동 산 187-7번지 6611제곱미터, 성황동 산 109-7번지 6825제곱미터 등 두 곳의 임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이들 두 곳의 땅을 사들인 배경을 놓고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현재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선 부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새누리당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되레 큰소리입니다. 새누리당의 큰소리도 문제지만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공식 입장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김기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초선 의원들 성명이 나온 직후에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어저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한마디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지난 대선에서의 총체적 관건 부정 선거 문제에 이 자체를 외면하고 지금 오히려 야당을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담화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안을 회피하면서 물타기하기 위한 담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모두 몇 분이신지요? 예, 56명입니다. 네, 그 가운데 어제 성명에 서명하신 분이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통상 이제 초선 의원 성명을 낼 때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왔고요. 아마 저희의 어제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의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네. 또 그 내용에는 동의하나 좀 시기적으로 조금 국감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셨던 분도 있고요. 네. 또 물론 이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굳이 초선 의원들 숫자까지 여쭤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가 워낙 다른 그동안의 사안들보다 중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안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중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낫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혹시 당 지도부가 만류한 것은 아닌지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 지도부에 대한 고려도 일부 초선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의 이런 내용은 기자회견 전에 당 지도부에게 전달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도부도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지금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이 댓글 넘어서 SNS까지 광범위한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보훈처 안행부 등에 의해서 말 그대로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가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질적으로 지난 상반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기에 충분한 지금 사실들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당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라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선들이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아마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국감이 끝나고 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에 앞서서 국감이 끝나기에 앞서서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를 향한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론화 가능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에 기반해서 당이 공식 입장을 취해가는 것이 정당의 정치 과정으로서 너무 자연스럽다. 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당의 지도부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만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당내에 있어서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당내에서 입장 발표에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게 나타났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지금 드러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이 중산층을 이른바 복 만들었던 세제 개편안 파동 있지 않습니까? 4일 만에 다시 번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팀 교체의 요구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됐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팀은 무능하니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정부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공약은 파기되고 민생이 외면되는 것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개각의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각 총사퇴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명에 보면은 지난 대선을 신관권 부정선거, 총체적인 신관권 부정선거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군요. 네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의 공세를 의식하셔서 대선 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공세를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로가 아니라 아예 2004년 탄핵으로 불복을 실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또 2002년 대선 직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내 가지고 약 1,000만 표에 가까운 재검표를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재판 결과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대선 불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아주 의도된 왜곡된 어떤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판이 이 부정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 팀과 어떤 매수에 의한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든 불공정한 심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러면 경기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정 행위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런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당과 당 지도부가 자꾸
자꾸 이렇게 의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그런 공세의 의미에 대해서야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그것도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왜 그런 공세를 이렇게 공세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지난 대선을 법적으로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불복종 선언한다, 불수용이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 대한 어떤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판단, 네. 그것이 공정했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와 있고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시효도 지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거 결과 자체를 다시 무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선거에서 자행된 정말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하고자 했던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시키고 관권 선거만큼은 정말 뿌리 뽑겠다라고 했던 이런 어떤 지난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어떤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관권 부정 선거의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대선 결과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의 요구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사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내각 총사퇴 아니겠어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동안 당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사퇴를 요구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초선 의원들 20분이 보시기에는 국정원장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내각 총사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도 역시나 새누리당 정권이었으면 분명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올해 법무부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고 그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라든가 또 경제팀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적 신뢰의 문제나 이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가 이렇게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 시비로 1년 내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국정을 새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도 함께 요구하셨던데요. 이 비서진은 이번 사안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치의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팀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해를 1년 내내 부정선거 논란에 빠뜨리고 지금도 소위 공안기관들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등과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금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권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의 인식입니다. 예. 그 특검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좀 입장이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미 전병훈 원내대표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더 그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나마 국정원의 어떤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해왔던 해서 일부 기소했던 그 팀의 수장인 윤석열 수사팀장조차 지금 수사에서 이미 배제됐고 그 자리에 지금 공안통이 이른바 다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나 심지어는 공소유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분위기에 있고요. 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국방부에서 개인적인 범죄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의 신뢰성, 객관성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고 그 특검은 단순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또 군 사이버 사령부 또 안행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른바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들은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일 텐데요. 만약에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거나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엔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선들 내부에서 검토가 돼 있고요. 예. 일단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대정부 질의까지 이런 어떤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대정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어떤 당의 어떤 공식적인 방침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최소한의 요구, 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또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소위 정권 탄생의 어떤 정통성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거고 권력이 레임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안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5년은 소위 관건 부정선거 시비로 점철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나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지난 대선 과정에 이런 문제를 국민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입장을 표현하는 것 수준은 넘어서겠군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정치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 입장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제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사퇴시키고 그리고 또 국정원 개혁하고 또 본인은 사과를 해라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단순히 유감 표명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안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개각을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만난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번에 국감 과정을 통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나 보훈처 문제 등이 확인된 뒤로는 이건 좀 사안이 심각하다.
그냥 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권 내부의 목소리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하신 내용들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구한 내용들 중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정부가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해 놓고 뭐 내각 사퇴나 아니면 일부 개각, 또 비서진 개편, 특검 실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국정원 개혁특위 하나로 이 사태가 봉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출발이 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 그 기반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이 엄청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도 개혁방만 합의한다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문제 다 없던 걸로 하고 국정원 개혁특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가 파행이었어요. 네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이제 국가보훈처가 작년에 소위 안보 교육을 빙자해서 직접적으로는 약 22만 명, 또 국방부를 통해서 약 170만 명, 그래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박승춘 보훈처장인데요. 그런 어떤 안보 교육을 빙자한 대선 개입에 활용됐던 DVD 등 이 교재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이 교재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외부 협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협찬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DVD다라고 하는 심증과 또 간접적인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서 국정원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증언 거부이기 때문에 고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데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함으로써 이게 국회가 파행을 사태를 맞이해야 한 것입니다. 예. 그 박승춘 처장이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학회냐 했을 때는 정수장학회는 아니다 이런 답변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협찬자에 대해서 일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야당 의원이 정수장학회냐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면 국정원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정수장학회는 아니라고 본인이 확인해주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볼 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보훈처가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한 DVD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DVD 자체는 약 1,500세트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약 한 1,000세트 정도는 회수를 했다고 어제 국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DVD만이 아니고 표준 그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종 교육에 활용토록 했는데 이 표준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이른바 박순춘 처장이 발기인이었던 국발협이라는 단체 아주 극우 보수적인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활용했고 더군다나 이들이 강사로 전문 강사단으로 이 비용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진보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통일도 안 되고 또 나라가
거꾸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아주 매우 편향된 교육들을 하고 다녔던 것이 저희가 이번 국방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보훈처와 뭐 안행부 그리고 국방부 이럴 부처 간의 연계고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보훈처, 국방부, 안행부가 사용한 이런 그 소위 안보 교육을 빙자한 이런 대선 불법 개입의 교재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그 각각의 교재마다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각각의 교재들을 국정원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기관마다 약간씩 달리해서 배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안보 교육용에 쓰여진 교재들은 국정원에서 제작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가보훈처가 그런 일종의 안보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을 가장 많이 데려왔던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발협, 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곳이 박순춘 처장이 초대 그 회장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부처도 이 단체에 안보 교육을 위탁했다고 하던데 어느 부처입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가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약 한 170만 명을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예. 이 예비군 교육에도 이 국발협 또 성우회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 모임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여러 군데 지금 그 채용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분들이 다 이런 어떤 보훈처나 국가정보원이 만든 표준 교육 교재라든가 또 DVD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 국발협이라는 단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안보 교육의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 같아요. 수천 회에 걸친 강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독재 미화 논란을 촉발시킬 박정희 추모 예배가 개신교계의 우상숭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 당시 예배당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형 영정사진까지 내걸렸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더함 공동체교회 담임 목사인 이진호 목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에서 추모 예배라는 것을 종종 합니까? 네, 그렇죠. 예, 가족적으로도 하고요. 네. 물론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추모 예배를 시행합니다. 네. 네,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추모 예배를 하기도 하는군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런 추모 예배라기보다는 추모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추모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신자들을 가족과 함께 하더라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고인을 기념하고 고인이 해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덕담식으로 서로 나눌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모 예배는 조금 이렇게 엄격한 그런 절차와 내용들이 있고요. 물론 비신자에 대해서 그 추모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약간 좀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고 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는 추모 예배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추모식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추모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고인의 자녀인 박근영 씨가 참여를 했으니까 예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추모 예배라고 하기에 너무나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그날 행했던 절차나 내용들을 볼 때 예. 전혀 우리 개신교의 추모 예배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형식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 사진을 보니까 영정 사진이 그 예배당 벽면 정중앙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 예배를 할 때 작은 이제 고인의 사진 하나 정도 놓는 것 그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정 사진을 놓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서 한다던가 다른 장소에서 할 때 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작은 것들을 하나 정도 놓는데 네. 그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 뭐 중앙에 크게 놓고 또 강대상 앞에도 놓고 그것은 거의 기독교의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추모하는 대상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예배를 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교리상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형식도 그날 보여진 것도 그렇지만 그날 나온 발언 중에 예를 들면 뭐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엄격하고 제한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를 고인에 대해서 더군다나 기독교인도 아닌 그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치 않은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용어를 쓰신 분이 뭐 현직 목사셨나요? 그렇죠. 예, 현직 목사들이 뭐 축사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게 더 참담하죠. 네. 뭐 그런 문제도 논란이겠습니다만 이 독재를 미화한 부분, 뭐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독재를 했다 이렇게 김영진 목사 같은 경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독재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인격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독재를 했다. 성경에 그런 장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동역자로 대하시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독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언어 도단이고 신성모독입니다. 네. 네, 그렇게 개신교도들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교회가 10개나 됐어요. 네네. 네, 뭐 지금 현재 교계 상황이 이 정도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주최교회 10개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한 명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어느 A라는 교회가 거기다 이름을 걸려면 최소한 당회나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담임 목사 혼자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어느 교회 이제 목사들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형식도 내용도 아주 적절치 않은 겁니다. 거기선 교회 10개가 주최한 게 아니라 네. 주최자가 있고 그 교회 목사들 몇 명이 동교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보도에 나오면은 뭐 어느 교회의 목사 이렇게 나오던데 그 교회는 무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구미 상모교회 박정희 대통령이 출석했었다는 그 네. 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김승동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름이 도용당했다. 예.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이 주최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이런 분이 이렇게 항의성 성명을 낼 정도로 이 행사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고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자들이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예. 뭐 동탄 전하리 교회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서 뭐 불교 신자라는 그런 얘기가 제일 많던데. 국가기록원에 본인이 불교 신자라고 남겨 있고요. 그것도 네. 우리 뭐 상식 아닙니까? 네. 박정희, 유경수 두 부부가 불교 신자였고,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매년 그 추모 법회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당연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뜬금없죠. 서거하신 지 34년 만에 기독교계에서 제1회 추모 예배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추모 예배를 할 만한 이유로서 기독교 부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집권기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공감하시는지요? 네.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만 증가한 게 아니라 그때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증가했습니다. 예. 물론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요. 일단은 기독교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경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면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제일 나쁜 왕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부흥했고 외교도 잘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폭력과 억압이 있었고 아주 나쁜 착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 왕 그러면 제일 나쁜 왕으로 얘기합니다.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그를 기념하거나 그가 기독교에 꼭 유리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늘었던 많은 부분들 물론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나쁜 것은 기복적이고 내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을 심게 되었고요. 정치적 결탁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에 많은 해악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단지 숫자가 늘었다. 그것 때문에 추모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를 들어 이제 주최자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부흥에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조찬 기도회 66년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국가 조찬 기도회 때문에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미화하고 참여하는데 이용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부흥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숫자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기독교 부흥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조치안기대 대표적으로 정치권과 결탁한 오히려 정치를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종교가 국제적인 것을 미화하고 지지한 이런 행사들을 기독교 부흥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네. 그 신자 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많이 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그 독재의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박정희식 성장 모델을 그래도 사실은 좀 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은 성장할 때, 도시화의 영향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산업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1인의 카리스마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아주 값싼 은혜, 값싼 믿음, 마치 천민자본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반영시켰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도피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종교적 믿음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정치권과 일정하게 결탁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4년도에 예. 굉장히 엄혹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민청학령 사건이 있었고 긴급조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계는 특혜를 받습니다.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예.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정치와 결탁돼 있었던 거죠. 80년 서울의 봄 때입니다. 이때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권과 특혜를 얻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지 자랑할 일들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대형 교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관계도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정치권과 경제계가 뭐 혼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해관계로 연결돼서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결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와 같이 정치적 그 기득권 세력들과 종교적으로 당시에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견제하는, 견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향하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형식들을 좀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군사독재 정권 때는 종교 분리를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이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는 아예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뒤에서는 그런 잘못된 군사 정권을 지지했고 돕는 성명도 냈고 이런 사실은 뭐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종교 분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정당까지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표리부동하게 일들을 진행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 세력과 또 개신교의 보수적인,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한기총 등 보수적인 일부 그런 혜택을 받았던 그런 목사들,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결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기총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 같은 경우에는 교계 입장에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한기총의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엔조이 보도에 보니까 그 한기총 홍재철 그 회장이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데 홍재철 회장은 뭐 추모 예배 자체는 있을 수 있다. 단지 문제는 그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대표적 기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홍재철 회장 자기 쪽에서 하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의 공도 있고 이런저런 또 칭찬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그 보도 기사를 볼 때 홍재철 회장과 한기총은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추모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물론 명확하게 반대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뉴스엔조이 기사에 홍재철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한기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일도 사실 벌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공식적인 차원에서 추모 예배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사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명확하게 다른 분들은 다 반대했다, 잘못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홍재철 회장은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뉴스엔조이라는 매체가 교계 소식을 전하는 전문 매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이고요. 기독교계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 전문 정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왕에 이거 인터뷰하고 계시니까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대 세교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셨죠? 아, 네네. 예, 이 문제가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일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요. 네. 그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병욱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가 온 이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 있고 사과도 했는데 문제는 전병욱 목사가 나가서 홍대 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 평양노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 가입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뻔뻔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징계를 받고 7일을 받아야 되는데 가입 신청을 했고요. 저희도 그렇고 뭐 삼일교회도 그렇고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여러 차례 그 노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의 연합기구입니다. 네.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회에서 일단 받고 조사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받았냐면 홍대세교회가 가입한 것을.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해서 치리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홍대세교회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표현이 아직 가입을 완료시켜준 것은 아니고요.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서를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이끌고 계시죠. 네네. 네,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교회가 저희가 2.0 목회자 운동이라고 한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1.0 버전이라는 겁니다. 1.0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 용어인데요. 중앙 집권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런 통제 시스템이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1.0 아닙니까? 2.0은 뭐 SNS 같은 거죠. 소통하고 협력하고 개방하고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작은 교회로 조금 재편돼야겠다. 예.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좀 더 성숙하는 쪽을 책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교회 갱신에도 좀 나서고 각자를 향한 사회적 책임들을 좀 감당하는 네. 그런 교회들이 좀 돼야겠다 싶어서요. 이런 뜻을 동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모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함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인 이진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에너그램 기법을 활용한 정치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2.6 박정희 추도사의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습니다.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는 손병두 이사장은 삼성그룹 이사 출신이고 전경련 부회장과 서강대 총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 KBS 이사장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은 이 발언 당사자의 정치를 다르게 말합니다.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원문의 음절 순서를 살짝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본다는 속어가 등장한다는 점 고려하면서 에너그램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신시대가 차라리 더 좋았습니다. 세상 다 간 보고 날뛰는 첩이 부르짖는다.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간 보고 날뛰는 첩이었습니다. 누구의 첩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습니다. 유신시대가 차라리 더 좋았습니다. 세상 다 간 보고 날뛰는 첩이 부르짖는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 언론이 감추고 외면하는 세상, 조감 세상 시간입니다. 노조 탄압의 현장에서는 거의 어김없이 어용 노조가 만들어져 노노 갈등이 일어납니다. 쌍용자동차에도 민주노총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기업노조인 쌍용차 노조가 있습니다. 두 노조가 최근 만나서 세고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쌍차 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동민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함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예, 아직까지 쓸모가 있나 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쌍차 지부와 또 쌍차 기업노조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한 번은 공장 안에 이제 기업노조 사무실에서 만났고요. 네. 또 한 번은 이제 공장 밖에 저희 쌍용자동차 지부 사무실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요. 이제 그 쌍용자동차 문제 중에서 이제 선배 가압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 187명 복귀단 문제,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나왔고 아직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만나실 건가요? 계속 저희들은 대화나 이런저런 그 만남들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예. 그 의미 있는 내용들부터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고자 문제와 관련돼서 일부 진전된 어떤 의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요?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해고자 문제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언제
복직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었고요. 네. 사실 그 기업노조는 이제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이제 예전과 달리 공장 안에 있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요. 지금 쌍차 지부는 기업 노조인 쌍용차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또 사측은 이 기업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인 대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기업 노조가 쌍차 사측과 이런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사실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뭐 내년 2월이면 해고자들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하다하거든요. 네. 실제 이제 기업 노조도 뭐 이제 해고자 포함해서 희망퇴직자들까지 함께 공장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회사에게 요구하고 있고, 네. 내일 이제 그 쌍용자동차 이사회가 있습니다. 2014년 인력 수급 계획이나 생산 계획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공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고, 이제 모든 공은 쌍용자동차 이사회에서 그런 것에 이제 화답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기업노조와의 만남에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손배 가압류 실상이 어떻습니까? 2009년 그 쌍용차 파업으로 인해서 그 이제 쌍용차 경영진들 이제 손배를 청구한 게 100억 정도 되고요. 예. 경찰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청구한 게 14억 7천만 원이고. 네. 공장 안에서 이제 그 원인 미상에 불이 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메리츠 화재가 저희들에게 그 구상권을 청구한 게 110억 정도 돼서, 네. 22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청구된 손배가압류 금액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노조는 뭐 국민통합위원회 한강위원장을 좀 방문해서, 해결을 좀 요구하고 있고, 쌍용차 지부는 좀 국회 환노위 의원들 만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로 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뭐 회사 측과의 문제는 뭐 관계 개선을 통해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메리츠 화재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메리츠 화재 관련해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이게 그 형사 재판이 아니고 민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사 재판 내에서는 특정에 대한 뭐 범죄 사실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불을 지르지 않았고 누가 어떤 불을 지르는지도 잘 모르는데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구상권이 청구되어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좀 이렇게 다퉈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의견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단초들을 여러 가지 좀 마련하는 게 전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화의 형식, 대화의 틀, 대화하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노조 간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뭐 대화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뭐 저희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노노사,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지부와 쌍용차 기업노조, 네. 그리고 이제 쌍용차 사측 이런 그 대화 테이블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껏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뭐 정당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이게 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이 진정한 이제 사회적 타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고요. 예. 그러면 기업노조는 좀 쌍용차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대화의 틀이 뭐 갖춰지든 안 되든 간에 이것과 무관하게 그 기업노조 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이른바 노노사 당사자 대화에 이 쌍차 지부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어쨌든 쌍차 문제 해결을 올해 2013년 안에 연내에 좀 해결해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도 뭐 시작하고 조합원들을 만나는 게 이제 아침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도 만나고 이제 해고된 분들도 함께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런저런 계속 지금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3주 전 이 시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고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최근 있었던 그 국정감사에서 사장 성함이 이유일 사장이시죠? 예, 이유일 사장께서 해고자 문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른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데,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굳은 마음 갖고 원론적인 답변하시려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상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주문, 질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 해고자 문제도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해고자 문제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5년 동안 처음 들어봤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이런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제 쌍용차 경영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쌍용차 기업노조 조합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쌍차 지부는 어때요? 쌍차 지부는 지금 저희들이 187명에 대한 완전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조합원들. 네네. 지금 기업노조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고 있는데 그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다행스럽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업노조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이나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한테도.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분위기가 내년 2월에 복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공장 안에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는 플랜카드도 걸고 네. 선전전도 하고 얼마 전에 들어갔던 무급휴직자 분들도 역할이 있지만 실제로 5년 동안 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 문제에 함께 나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업노조도 그런 어쨌든 요구와 주장들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성기업 얘기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 고공농성이 다시 벌어지고 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보건소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 그 유성기업 관련 청문회나 국정감사 통해서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이 부당노동행위, 용역폭력 사주 이런 게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창안지청에서는 이제 유성기업 사장인 유시영 사장을 구속하자 이런 의견을 검찰에 냈는데 검찰이 갑자기 고용노동부의 그 재조사 요구한 뒤에 지난 8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얼마 전에 복귀했는데 네. 이 노동자들 다시 유성기업 사측에서 해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들을 진행했어요. 이 기업주는 불법 저질러도 처벌 안 받고 노동자들은 파업만 해도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유성기업 문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홍종인 지회장이 다시 고공농성장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 홍종인 지회장은 아산 공장 지회장이시고요. 네. 이정훈 지회장은 이제 영동 그 공장 지회장이신데 두 분이 네. 함께 올라가고 계십니다. 두 분이 같이 올라가셨군요. 광고탑에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옥천 IC 근처의 광고탑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가슴이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창조 컨설팅 얘기를 하니까 그 부당한 노무 조직이 개입했던 사업장이 또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여기서도 어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를 이제 회사를 인수할 때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 경영 약정으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계열사를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공급 이용해서 노동자 문제 제기하니까 여기도 이제 창조 컨설팅하고 계약해서 용역 폭력, 노동자 탄압 이렇게 해서 파업이 시작되었고요. 오늘로 파업이 555일차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여러 가지 사측이 압박에 몰려서 그런지 본사 앞에 있는 천막을 철거했어요. 네. 철거해서 이제 그 골든브릿지 증권 김월 지부장이 그 건물 위에 이제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경찰들의 이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연행되셨고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쯤에 지금 석방되셨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 출신, 그러니까 PK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부 내 탕평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이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죠. 다음 보기 가운데 부산 경남 출신 인사가 아닌 사람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남원장은 서울 출신입니다. 뉴스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